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탈 행동과 관련돼서 이제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례 잘 했고요. 네, 성적표도 잘 나눠줬고, 놀랍게도 그 후로 한참 게으름을 부려서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온라인 수업에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내일부터. 날짜는 차마 잔뜩 찔려서 말할 수가 없어요. 빨리 그냥 진행하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탈행동과 관련돼서 이제 일탈행동을 설명하는 이제 이론들 중에 아노미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제대로 마무리를 못 짓고 이제 끝을 냈는데요. 이제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81페이지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노미 이론은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일단 혼란 상태예요. 그러니까 혼란함을 느끼고 있는 상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혼란 때문에 뭘 하고 있다? 지금 이제 일탈행동이 혼란으로 인해서 혼란 상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일탈행동을 발생시켰다라고 하는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의 아노미가? 바로 뒤르켐의 아노미가. 그러니까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한 사회에 예전부터 오랫동안 그 사회적으로 그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오던 규범이 있었어요. 사회 규범이.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그 규범이 좀 약해진 거예요. 근데 그 규범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시대나 또는 사회의 변화 또는 사람들의 가치관의 변화 이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새로운 규범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규범이 이렇게 들어온 상태. 하지만 기존에 있던 규범은 지금 약해진 상태.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젊은이가 노인을 함부로 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했더니 사회 변동에 따라 노인을 공경해야 한다는 기존의 가치관이 약화하였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뒤르켐의 아노미의 상황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어떤 그리고 어른에 대한 공경 이러한 어떤 가치관이 사회 규범으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던 사회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서구화 이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민주주의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나라에 있던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나라에 자리 잡고 정착한 그런 가치관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된 거예요. 예전처럼 어른이나 어떤 노인이나 어르신에 대해서 아주 이전 사회, 그러니까 조선시대나 뭐 고려시대나 아주 옛날처럼 막 인사, 안녕하세요, 막 절을 해야 하고, 막 말씀을 거역하지 못하고, 그것이 옳지 못한 어떤, 이제 옳지 못한 것을 시키시더라도 그걸 거절하거나, 아니, 못하겠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건 효에 어긋나니까 하면 안 되고, 막 이런 건 이제 끝났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가치관이 그렇다고 자리 잡은 것도 아니야. 아주 애매한 상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뭘 기준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혼란함을 느껴서 이렇게 함부로 팅 하고 튕겨져 나가는 그런 어떤 일탈 행동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어떤 그 공경해야 된다는 가치관이 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이가 많다 또는 나이가 적다. 그러니까 뭐 나이에 따라서 사람이 뭐 존중을 받고 못 받고 이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되는 대상이다. 뭐 이러한 어떤 서구식의 그런 개인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가치관이 그렇다고 해서 확 자리를 잡은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뭐 이거는 약해졌지. 그렇다고 얘가 동시에 얘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자리를 잘 잡은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아니 나는 뭘 어쩌라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겠다.
그래서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기존에 있던 가치관 또는 기존에 있던 사회 규범이 약해진 상태 또는 없어진 상태에서 새롭게 들어온 것이 이제 확실하게 자리를 잡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새롭게 그걸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것이 들어오지 못했어. 그러면 나는 어디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되지? 라고 기준을 잡지 못한 그런 개인이 혼란한 상태를 느끼면서 거기에서 이제 일탈 행동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뭘 마련해 주면 되겠어요? 규범이 없어서 또는 규범이 강하지 못해서 강력한 규범이 없어서 기준점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게 규범을 만들어주면 돼요. 흔들리지 않게 강한 걸 탁 하고 잡아주면 돼. 그럼 그 사람은 일탈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죠. 강력한 게 없으니 강력한 게 만들어주면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뒤르켐의 아노미. 자, 그럼 머트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혼란은 뭐냐면은요. 가지고 싶은데 갖지 못해. 그래서 아니야 다시 가지고 싶은데 가질 수 없어. 그래서 가지려다 보니까 일탈. 이해돼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문화적인 목표라고 하는 게 존재해요. 근데 이걸 달성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것과 요것 사이에서 괴리라고 하는 게 가지고 싶은데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막 괴롭고 힘들어. 그래서 억지로 요걸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상황 2를 봅시다. 물질적으로 풍족한 현대사회에서도 왜 절도와 같은 범죄가 발생할까요? 그랬더니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목표는 있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느낌 오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궁금한 건 그건 거지. 아니 요즘 세상에 물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다 넘치고 넘쳐서 문제고 낭비돼서 문제인데 왜 남의 걸 훔치는 사람들이 있죠? 라고 물어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풍족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목표는 있어요. 목표는 있다고요. 근데 그 목표를 이루려면 풍족하게 살고 싶어. 그러면은 생각해보자. 요즘에 휴대전화? 여러분 휴대전화 다 비싼 거 좋은 거 가지고 있나? 뭐 해야 될까요? 요즘에 가지고 싶은 건 뭐 있나요? 요즘 고등학생 사이에서는 뭐가 제일 힙합니까? 힙한 물건 없나요? 뭐 있지? 요즘에는 나 그 얘기 들었는데 요즘엔 하도 무선 이어폰 블루투스 이어폰이 되게 흔한 게 돼버렸대요. 흔한 게 돼버려가지고 요즘에는 오히려 뉴트로 레트로 이런 게 유행이라면서요. 그래서 유선 이어폰을 끄고 다니는 게 세상 힙한 거라던데.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가격이 휴대전화 가격이 너무 비싸지니까 그 비싼 휴대전화 가격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휴대전화를 만들어 파는 공급업체에서 저기 안 돼요. 이제 휴대전화에 당연하게 부속품으로 여겨지던 액세서리들 있잖아요. 휴대전화 딱 새로 샀을 때 박스 딱 이렇게 언박싱하면 거기서 나오는 애들, 걔네들은 이제 안 준다는데 그걸로 가격을 낮추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왜 아이폰이나 뭐 이런 거 사면 그 유선 이어폰은 그냥 들어있었잖아요. 예전에. 요즘에도 들어있죠. 근데 다음 버전인가부터는 그 유선 이어폰을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잡스 형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잡스 형님이 그러라고 하지 않으셨을 텐데 말입니다. 뭔 소리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사과 회사에서 나온 그 에어 땡을 사고 싶어. 에어땡 뭐 2를 사고 싶어. 2 프로야. 에어땡 프로. 그래. 프로쯤은 돼야지 말이 되지. 프로를 사고 싶어. 그걸 가지고 귀에다 딱 꽂는 게 요즘에 막 그 고등학생들 사이에서의 뭐 할인 사템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막 SNS에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누구나 이제 고등학생이라면 그걸 귀에 꽂고 막 고뇌하는 표정을 짓는 게 이제 목표예요, 목표. 근데 그게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내 용돈 수준에서 그걸 지불하고 사기에는 너무 비싸. 그래서 내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내 용돈을 모아서 그걸 사는 사이에 에어땡 2 프로가 아니라 에어땡 한 62, 뭐 60 세컨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지금 당장 가지고 싶은데 그걸 지불할 돈은 없고 그럼 어떡하지 하다가 그 사람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 얼마 전에 내 친구가 새로 산 에어땡 프로를 이렇게 훔쳤어. 그 행동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바로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달성하고자 하는 문화적 목표라고 하는 게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고 싶은 게 있고 갖고 싶은 게 있고 근데 그게 개인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원하는 어떤 이상이나 목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또는 바라는 그런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 거야. 그게 합법적인 수단이야. 그 방법이. 그러니까 요 에어땡을 사려면 내 돈을 주고 사야 돼. 그게 합법적인 수단인 거고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몇 달 만에 코로나 때문에 미뤄졌던 공무원 시험을 치렀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공무원 시험도 참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 어떤 직종 중에 하나죠. 공무원도. 그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거.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일단 문화적 목표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달성하고 싶어 해요. 구성원들. 그 시험을 이제 치르는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시험에 합격하는 게 합법적인 수단이에요. 그렇죠? 공무원에 합격하는 거. 그러려면 시험을 치러서 붙는 거. 그게 합법적인 수단이에요. 근데 나 공부도 안 했어.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어. 그러면 공무원 합격이라고 하는 문화적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쵸? 공부 1도 안 했는데 그 시험을 100번, 1000번, 10,000번 보면 뭐해. 다 떨어지지. 그러면서 맨날 공무원 합격 그렇게 노래만 부르면 뭐하냐고.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 공무원 합격자 명단에 자기 이름을 몰래 끼워 넣었어. 어떻게? 시청 정부청사에 몰래 들어가서 해킹해가지고 거짓말 같죠? 이게 한 3년, 4년, 한 4, 5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증명해 보이려고 과천이었나 그쪽에 있는 정부청사에 몰래 잠입을 해서 거기에 있던 그 정보 검색용 컴퓨터에다가 합격자 명단에 자기 수험번호랑 이름을 몰래 끼워 넣어서 실제로 그게 확인 과정에서 발견되지 못해가지고 합격자 명단이 잠깐 발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원래 90명을 뽑기로 했었는데 명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숫자가 91명인 거예요. 그래서 왜 숫자가 많지? 라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갑자기 끼어 들어간 어떤 그런 게 있어서 발견이 되고 그리고 이제 문서가 변경이 됐다는 로그 기록이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밝혀졌던 사건인데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일탈 이론이 바로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무원의 합격. 공무원으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 공무원 안정된 직장이지. 사람들이 원하는 문화적인 목표.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시험에 합격하는 게 합법적인 수단이에요. 하지만 나는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나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몰래 이름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일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일탈 이론 모두 다 아노미 이론 안에 있는 뒤르켐이나 머튼이나 둘 다 혼란한 상태인 거예요. 혼란한 상태. 뒤르켐 같은 경우는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흔들리고 있는 사람, 뭐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지? 라고 흔들리고 있는 사람의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혼란을 느끼는 거고, 이 사람은 달성하고 싶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혼란함을 느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일탈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혼란한 상태를 사라지게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디르켐 같은 경우는 강력한 규범을 마련해주면, 그래서 흔들림을 잡아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머튼 같은 경우는 이게 없어서 문제니까, 이것에 도달할 수 있는 이게 없어서 문제니까 이거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여러 번 제공해주고, 이걸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의 수를 다 생각을 해봐서 최대한 이렇게 폭을 넓혀주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합법적인 수단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방법을 한번 생각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경험이나 기회를 제공하면 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괜찮죠?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거. 차별교제 이론입니다. 또는 차별적 교제 이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거는요, 학교에 있다 보면, 학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주로 학교에 학부모님이 방문하셔서 상담을 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좋은 일로 상담을 하지는 않으십니다. 네, 별로 좋은 일로 학교를 찾아오시지는 않으세요. 주로 그렇지 않으세요? 왜 학교에서 전화 오면 부모님 별로 그렇게 즐겁게 전화 안 받으시잖아요. 별로 좋은 일로 전화 오는 게 아니니까. 네. 실제로 제가 몇 년 전에 학생부에서 업무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학생부 업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본의 아니게 애들이랑 좀 뭐라 그럴까, 캐릭터가 지금의 본캐의 캐릭터이죠. 유튜브 동영상에서 보여주는 부캐 말고요. 지금 이 부캐는 굉장히 친절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친절하다고 말해주세요. 네, 친절하잖아요. 근데 본캐의 캐릭터가 나올 수 있었던 계기가 그 학생부 업무를 하면서였거든요. 이유는 이제 하도 이 거친 생각을 가진 학생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 거친 생각을 잠재우기 위해서 야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이제 학교에 좀 와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 오셔서, 또는 아버님, 학부모님들 오셔서 아버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다 보면 늘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그 한 문장이 이 차별 교제 이론 또는 차별적 교제 이론을 설명하는데 딱 얘기 끝나요. 우리 애가 중학교 때까지는 안 그랬어요. 세상에 주말에도 집에만 있고 저랑 같이 영화 보고 집돌이 집순이였어요. 얼마나 착했는데요. 근데 고등학교 가더니 다 그 땡땡이랑 놀더니 걔를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얘가 이렇게 됐어요. 이해되세요? 그 전까지는 문제가 없었어. 근데 땡땡이라고 하는 친구하고 그 친구하고 걔하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걔랑 만나서 놀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어. 그래서 차별적 교제 이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차별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차별 대우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 무언가 어떤 일탈 행동을 할 만한 어떤 사람, 그러니까 일탈 행동을 하는 개인이나 또는 일탈 행동을 하는 집단, 이런 사람들이나 이런 집단하고만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탈 행동을 배운다는 거예요. 학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탈 행동을 학습하다 보니까 이제 일탈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강도 행위를 저질렀는데 지금 얘가 강도 행위를 저지른 이유가 뭐냐면은요, 동네에서 그렇게 강도 행위하고 범죄 저지르고 하는 그 친구들이랑 놀면서 강도 행위라고 하는 일탈 행위를 학습한 거예요. 배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걔네가 그런 강도 행위나 범죄 행위를 하면서 이거 나쁜 일인데 뭐 너무 죄책감이 들고 괴로워 막 이렇게 하면서 행동을 저지른 게 아니라, 야 어때 멋있지 않냐, 야 이씨 끝내주지. 그러니까 그 이제 교제를 하고 있는 집단 또는 그 개인들하고는 그 범죄 행위나 잘못된 일탈 행위가 어떤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전혀 느낌이 없이, 거스름이 없이 그냥 이거는 일상적인 거구나, 이건 나쁜 게 아니구나, 오히려 어떤 영웅심리 또는 돋보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까지 이렇게 같이 학습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일상적인 거구나 라는 식으로.
그렇게 되다 보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라고 하다 보니까 일탈 행위에 대해서도 이제 거부감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일탈 행동을 잘못이다 또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범죄와 같은 일탈 행동이 잘못된 것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집단하고 이제 평상시에 교류하고 상호작용하고 했다라면, 그런 행동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 이건 잘못된 건데 라고 느꼈을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이 반복돼서 일어나고 일상화되어 있고 생활화되어 있고 그냥 내면화되어 있는 집단 또는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상호작용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거에 대해서 무뎌진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도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놀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그 잘못된 일탈 행동을 학습시킨 사람들하고 놀다 보니 배웠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되겠어요? 간단하죠. 그 나쁜 친구, 동네 나쁜 친구랑 못 놀게 하고, 놀지 마, 차단하. 정상적인 상호작용을 주고받을 수 있는 집단이나 개인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붙여주면, 그러면은 이제 괜찮아질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좀 애매하지 않아요? 뭐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속되게 표현하거나 또는 극단적으로 표현했을 때 어떤 일탈 행위 또는 범죄자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모두 다 범죄자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왜? 그 사람하고 계속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그런 범죄 행위를 학습하게 될 테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흡연하는 친구가 있어. 친한 친구인데 흡연을 하는 친구가 있어. 그럼 그 친구랑 친하게 지내는 다른 친구들도 다 흡연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맨날 지각하는 친구가 있어. 그래서 맨날 벌 좀 받고 혼나. 근데 그 친구랑 친하게 맨날 상호작용하는 친구가 있어. 그럼 그 친구도 맨날 지각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한계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일탈 행동도 학습할 수 있다, 학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참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좀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낙인 이론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조금 사람들이 교육학이나 뭐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낙인 이론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서 청소년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 또는 법률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이 이 낙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제 운영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낙인은요, 그거에 얘기해요. 도장 같은 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 말이나 이런 어떤 가축들 중에 옛날에는요, 그 재산의 성격을 크게 띠고 있는 그런 값비싼 가축들은요, 이거 내 거다라고 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도장처럼 이렇게 찍었대요. 그래서 이제 표시를 내는 그런 걸 얘기하는데, 이 낙인이요, 말 그대로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쿵 하고 안 지워지게 이렇게 딱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찍혔기 때문에, 그래서 일탈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요,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네요. 아니, 왜 자꾸 이렇게 물건을 훔쳐요? 그랬더니 어릴 때 장난으로 한번 훔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훔친 게 아니라 숨긴 거야. 친구들끼리 야, 제 거 지갑 좀 한번 숨겨볼까? 이러고서는 장난으로 숨겼는데, 근데 학교 선생님이 너 이 자식 지갑 훔쳤지? 라고 하면서 벌을 준 거야.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나만 보면 쟤 지갑 훔치네. 쟤 지난번에 지갑 훔쳤잖아. 이러면서 수근수근거리고 피해.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그래, 난 지갑 훔치는 사람이야. 그래, 난 범죄자야. 그래,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그냥 계속 훔치기 시작했대. 뭔가 드라마 스토리 같지 않습니까?
낙인이론은요,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일단 낙인이론을 설명할 때 조금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일탈행동이라고 하는 것에 상대성이라고 하는 걸 강조한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낙인을 찍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일탈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지우고 다시 깨끗하게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물건을 훔친 게 아니라 친구들하고 숨겼잖아요. 숨기고 놀았잖아요. 왜 안 없어져? 숨겼잖아요. 근데 만약에 숨겼을 때 이 안 들키고, 그러니까 이 잡혀서 벌 받는 거 만약에 안 했어, 안 잡혔어, 그리고 재미있게 장난친 걸로 그렇게 딱 끝이 났어. 그러면 예, 죄송합니다. 제 물건이 떨어졌어요. 와, 재밌게 장난 잘 쳤다 하고서는 그냥 끝났겠죠? 그쵸? 그러면 이 다음 단계에서 이 사람이 그래, 나는 범죄자야, 뭐 이렇게 생각할 만한 계기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그냥 끝인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나만 붙잡혔어요. 그리고 나만 벌을 받았어요. 뭐 했는데 그냥 장난으로 숨겼을 뿐인데, 그래서 요 장난으로 한번 우연히 경험한 요 상황을 우리가 1차 일탈이라고 표현을 해요. 어디에서? 낙인 이론에서. 그러니까 우연히 좀 너무하죠, 그렇죠? 오늘 좀 제대로 좀 한번 써봅시다. 자, 우연히 경험한 이거 아니야. 나 오늘 좀 길게 안 하려고 했는데, 우연히 경험한 1차 일탈이 있었던 거예요. 1차 일탈. 그거는 장난일 수도 있고 그냥 우연일 수도 있어. 그냥 우연히 한번 한 거야.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낙인을 찍은 거예요. 어떤 누군가가. 근데 이 낙인을 찍은 이 사람이 요 행동,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지갑을 숨긴 행동에 대해서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숨긴다는 건 절도나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장난에 대해서 1차 일탈에 대해서 이 사람은 지갑 숨긴 건 훔친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너는 혼나야 돼 라고 낙인을 콩 하고 찍어버린 거야.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은 그냥 친구 지갑 숨긴 건데, 장난친 건데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일탈이에요, 일탈이 아니에요? 일탈이 아닌 거지, 그냥 장난친 건데 뭐, 그러고 넘어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일탈 행동의 상대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요 1차 일탈에 대해서 낙인을 찍는 요 사람, 이 사람이 그 행동에 대해서 일탈이라고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안 넘어갈 수도 있다, 요거죠. 그래서요, 객관적이지도 않아요. 일탈이라고 느끼는 건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예요. 말 그대로 누군가는 일탈이라고 느낄 수도 있고 일탈이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우연히 경험한 요 1차 일탈에서 나만 혼났어, 나만. 그러고 나서 이 낙인이 찍히고 나서 이 사람은 이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아를 쌓아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부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쌓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왜? 사람들이 나에게 찍힌 이 낙인, 절도라고 하는 그 절도자라고 하는 낙인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어떤 반응들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 돼. 그래, 나는 도둑질이나 하는 그런 사람이야. 난 쓸모가 없지. 그래, 저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하네. 그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 너네가 손가락질하고 물건이나 훔치고 하는 그런 사람, 그래, 좋아, 내가 그렇게 돼주겠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연히 경험한 1차 일탈을 통해 낙인이 찍혀진 이 사람은 본인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자아가 형성이 돼서, 좋아, 너네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줄게 하면서 어디로 이어진다? 2차 일탈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탈이 한 번만 낙인 콩 찍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반복된 어떤 그런 느낌의 2차 일탈로 넘어가는 데에는 여기에 찍힌 이 낙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부정적인 어떤 자아를 형성한 이 사람이 반복되는 2차 일탈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행동을 연결시킨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설명 방법이 뭐가 되느냐? 왜 그런 경우들 있죠? 그 전과자라고 표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요, 사실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에 대해서 이제 죄값을 치르고 나잖아요. 형량을 이렇게 다 치르고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똑같은 범죄나 아니면 동일 범죄나 아니면 이렇게 잘못된 어떤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지나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범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뭐 이렇게 그 대가를 일정 기간 동안 치렀다라고 하는 그 전과 기록이 이제 말소가 돼요. 지워져요. 왜냐하면 그 기록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거나 할 때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반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록을 지워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사람들이 뭐 5년이면 5년, 4년이면 4년 그 기간 동안 이제 잘못된 행동 안 하고 이제 바르고 곱게 살아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잘못된 행동을 하고 또는 동일 범죄를 또 이제 반복해서 저지르고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제 또 반복하고 하니까 이제 속된 표현으로 이제 별이 이렇게 딱 달리고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시간이 또 길어지는데 또 이제 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돼서 별이 또 달리고 이렇게 또 이렇게 길어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전과 기록이 오랫동안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과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전과 몇 번 막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범죄가 이제 여러 번, 왜 이렇게 자꾸 썼다 줄까요? 예, 여러 번 어떤 그 전과 이제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낙인 이론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이제 좋은 어떤 설명 도구 중에 하나예요. 왜 그렇게 힘들게 죄값을 치르고 나서도 왜 또 반복된 어떤 잘못을 할까라고 했을 때 전과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계속 그런 어떤 낙인에 의해서 사회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또 결국엔 다시 범죄에 손을 대고 그런 거 아닐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근데 문제는요, 낙인이 안 찍혔는데도 계속 반복된 일탈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지갑을 숨겼어. 그랬는데 안 잡혔어. 그리고 혼나지도 않았어. 지갑 숨겨서 이제 장난을 쳤는데 그러니까 낙인이 안 찍혔어. 근데 이때 지갑을 숨기면서 느꼈던 막 스릴감 즐거움 막 와 이거 재밌는데 막 이래갖고 그때부터 막 지갑을 훔치기 시작을 하는 거야. 막 갑자기 막 루팡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반복된 어떤 그런 절도라고 하는 일탈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낙인 이론이 설명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낙인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의 반복되는 일탈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 예, 거기서는 한계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요. 어쨌든 본인 스스로에 의해서가 아니었잖아요. 이 사람이 낙인이라고 하는 것이 찍혀서 결국 부정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2차 일탈로 연결되는 데 있어서 낙인을 누가 찍었다고요? 예, 타인이 찍었어요. 그래서 낙인 함부로 찍고 쉽게 찍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것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낙인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는 어떤 판단을 할 때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이제 우리에게 남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노미 이론이요. 이거는 저희가 저기서 가지고 왔어요. 사회, 문화, 수능 특강. 비밀이에요. EBS에서 가져왔어요. 하지만 수업을 위한 거니까 EBS에서는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요.
펭수 사랑해요. 자, 아노미 이론은 우리가 크게 드르켄과 머튼의 아노미 이론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아노미가 왜 발생하는데? 라고 했을 때 드르켄은 사회 변동이 급속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원래 있던 사회 규범이 가지고 있던 힘은 약해지고 거기에 새롭게 들어온 사회 규범은 아직 제대로 그러니까 제대로 자리 잡지도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기존 건 힘이 약해지고 새로운 건 아직 강력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노미 상태, 혼란 상태를 경험하고 있어. 그래서 일탈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강력한 규범이라고 하는 게 없으니까 뭐 하면 돼요? 사회 규범이라고 하는 걸 다시 회복시키면 돼. 사회 규범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새로운 사회 규범이 강력해지도록 확 힘을 실어주던가 아니면 규범과 관련돼서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던가 이런 방법으로 이제 규범이 갖고 있는 힘을 다시 강하게 만들어주면 돼. 그러면 기준이 분명해져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게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자, 그 다음 머튼의 아노미. 머튼이 설명하는 아노미는 도달하고자 하는 문화적인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수단, 정해진 수단, 제도적 수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목표는 나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가기 위한 제도적인 수단이 없어. 부족해. 그래서 아노미 발생.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가고 싶은데 여기에 가려면 버스를 타고 가야 돼. 근데 탈 버스가 없어. 근데 반드시 그 버스를 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니, 다시. 내가 여기에 가고 싶어. 근데 여기에 가려면 버스를 타야 돼. 근데 버스비가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 버스비 없는데. 근데 지금 그 시간까지 나 여기는 가야 되는데. 그래서 행동한 게 뭐야? 버스비가 갖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일탈 행동을 저지르는 거지. 어디에 가기 위해서? 지금 거기 가기 위해서 목표라고 하는 곳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 그래, 몰래 타거나 아니면 버스비를 다른 사람 지갑에서 몰래 훔치거나 이런 식으로 일탈 행동을 저지른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맞아요. 이렇게 급하게 버스비가 없는 사람에게는 버스비를 빌려준다던가 하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방법을 넓혀줘야지. 갑자기 버스 카드를 가지고 오지 않은 학생들에게 버스 카드를 이틀 동안 빌려줍니다. 이런 청소년 버스 카드 빌림 제도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있으면 굳이 다른 사람의 지갑에 손을 대려고 하겠어? 아니면 몰래 무임승차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제도적인 수단을 더 많이 넓혀주면 될 거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차별적 교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일탈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학습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탈 행동에 대해서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죄책감이나 잘못된 건데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정당화하는 동기나 가치관도 이제 같이 내면적으로 학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도 배우고 이거 당연한 거야. 괜찮은 거야. 이렇게 안 하면 바보 멍청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가치관까지도 같이 배운다는 거죠.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래서 일탈 행동에 자주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나 또는 일탈 행동을 자주 하는 그런 집단, 이러한 어떤 집단과 개인들과 자주 접촉하는 사람이면 이 일탈 행위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접촉을 차단하고 어떤 환경, 정상적인 행동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집단과의 어떤 교류, 이러한 것들을 환경으로 제공해주면 이제 일탈이 줄어들 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낙인 이론이요. 자, 낙인 이론은요, 일단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나타나는데 문제는 요 1차적 일탈에 대해서 낙인을 찍는 사람에게 약간 상대성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일탈이야,
라고 하는 기준이나 또는 이것이 일탈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이제 낙인을 찍는 누군가가 있고 그 사람이 판단했을 때 일탈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낙인을 찍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 낙인이 찍힌 그런 어떤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낙인 찍힌 사람에게 낙인이 찍힌 사람, 우연히 1차적 일탈 또는 어쩌다 보니 뭐 이렇게 1차적 일탈을 저지른 사람이 낙인이 찍혀요. 그래서 이 낙인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의 기회,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막 손가락질하고 뭐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자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 난 범죄자야, 그래 뭐 어쩔 건데, 그래 니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줄게 하면서 막 더 많은 범죄 뭐 이러한 것들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2차적 일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 일탈에 대해 낙인이 찍히고 그것으로 인해 어떤 이제 사람들의 정상적인 어떤 활동의 경험이 확 줄어들면서 부정적인 자아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래 원하는 대로 살아주지 이렇게 2차적 일탈이 발생한다.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제 낙인에 대한 일탈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간단해요. 예, 신중하게 낙인 함부로 찍지 말아야겠구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세 가지 이론은 뭐 아노미를 두 가지로 나눈다면 요 네 가지 이론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두 번에 나눠서 할 만한 건 아니었는데 제가 어쩌다 보니 나눠서 하게 됐네요. 이 일탈 이론은 사실 먼저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문화에서의 어떤 출제 맛집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드시 뭐 한계점이라기보다는 그것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만 잘 캡처를 하시면 여러분이 어려움 없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2단원도 마무리가 됐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2단원도 정리하고, 그리고 이 일탈 이론과 관련돼서 뭐 기출 문제가 있으면 기출 문제도 한번 풀어보면서 2단원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 굉장히 지겨운 텐데 잘 들어줘서 고맙고요. 참 정신없는 수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잘 들어주는 여러분이 늘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2단원 정리하면서 만나도록 하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